오늘도 유용한 생활 법률 알아볼 텐데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이제 오늘도 비가 내린 곳들이 참 많은데요. 맞아요. 이제 올 여름에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정말 많았잖아요.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이제 희생사까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들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건가 하는 공방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내린 비로 진짜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으셨지만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그 참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죠. 먼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충북 청주시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해 가지고요. 사고 발생 책임을 두고 좀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그 쟁점 사항을 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하고 주민 대피 필요성을 이제 전달받고도 이제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부터도 좀 신고가 있었다고 왜 하죠. 통제 안 하냐? 예, 그렇죠. 또 두 번째 쟁점은 그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좀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그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원래 있던 제방을 좀 없앤 게 원인이라는 좀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없앴다가 비가 온다는 소식에 급하게 만든 임시 제방이 재기능을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이번 책임 공방의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방 공사와 관련해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 사고 당시에 국가 하천인 미호천의 수위가 기존 제방의 높이보단 낮았대요. 근데 이제 공사로 인해서 쌓아놓은 임시 제방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사고 발생 며칠 전에야 임시 제방을 축조했다고 하니까 부실 시공 논란도 꽤 많이 일더라고요. 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의 늑장 대응이 문제다라는 첫 번째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국민들은. 네. 관리 주체가 달랐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부 기사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제 책임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흥덕구에서는 청주시의 금강 홍수 통제소에 경고를 알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금강 홍수 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새벽 4시 10분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 발령을 했고요. 네. 충북도 등 이제 유관 기관에 홍수특보 발령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20분 뒤에는요, 이제 수위가 좀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되자 관할구청인 흥덕구에다가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 필요가 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를 전달받은 청주시가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지 않아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청주시는요. 해당 도로는 충북도 관할이고 주민 대피령은 인근인 논밭이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자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각이 15일 오전 8시 45분경이거든요. 근데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충북도나 뭐 아니면은 그 흥덕구 뭐 이런 곳에 유관기관에 미호강 홍수특보 발령문이라는 걸 발령을 했고 발송을 했고 사고 2시간 전에는 미호강 수위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관할구청인 흥덕구에다 홍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홍수 통제소의 설명은 일단 그렇고요. 네. 뭐 이제 일단 충청북도 입장도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 도로법상 그 지하차도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그 미호강의 범람 위기 신고를 청주시가 통보해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뭐 당직실에서 119 신고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매뉴얼상 물이 50cm 이상 차올라야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데 사고 직전까지 징후가 없었고 강물이 2, 3분 만에 유입돼서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게 그 충청북도 주장의 요지입니다. 당연히 제방이 예. 무너져서 물이 유입이 됐으니까 2, 3분 만에 가득 찼겠죠. 그렇죠. 또 하나 또 뭐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러니까 행복청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또 공사 구간 제방 높이를 낮추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네요. 일단은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반박을 하면서 다른 게 원인이다. 다른 곳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하차도 침수가 폭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미호강이 범람해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에 112나 119에 시민들의 신고도 굉장히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왕왕 들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찰이나 소방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게 아니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실제 출동은 했는데 다른 차도로 출동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차도로 출동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치, 왜 그랬냐? 그렇죠. 네. 그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근무 인력 상황 등에 따라서 책임이 경감되거나 또는 아예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시나 네. 만약에 경찰이 실제 출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뭐 그런 경우엔 좀 법적 책임, 그러니까 형법상 직무유기라든지 또 경찰 공무원법 위반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또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출동은 하셨을 거라고는 봅니다. 음. 그렇긴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만약 경우이지만 실제 출동을 안 했으면서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보니까 모두의 잘못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2부는 마무리하고 3부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은 어찌됐건 이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상황에는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인재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렇죠. 좀 어떤 공무원 하위직에 대한 꼬리 자르기나 책임 떠넘기기는 네. 안 된다고 보고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60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대 시민재해 인정이라는 부분인데 전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설계라든지 관리 결함으로 불특정 시민이 다친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네, 사업주나 경영책임 담당자,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 같은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적용된 사례가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실은 공직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어요. 다만 이제 지난 4월에 좀 안타깝게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경찰이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네. 검토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과연 좀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을까가 큰 관심이고요. 그렇죠. 공중이용시설 규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도로 터널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가 이제 충족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제 궁평 2 지하차도 이제 그곳은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예. 공중 이용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또 어쨌거나 관리 결함이 주된 원인인 만큼 좀 책임 있는 부처 장관이라든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적용되면 사상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자체장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2조, 9조 등의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네. 형사처벌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오송 침수 피해 사고를 비롯해서 다른 자연재해 피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의 배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우선 이제 재난지원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상에 앞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서는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에 따른 지원은 구호나 복구
당장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인데요. 네. 만약에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실로 인한 잘못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바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그러니까 국가랑 이제 지자체의 배상 책임하고 이제 기준 등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좀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그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 개별적으로 어떤 그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이제 행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고의라고 한다면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이건 범죄인 거고요. 과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공무원 한 사람이 그런 과실을 저지를 수 있을까? 매뉴얼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보고가 되고 누군가가 허락을 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결국은 그 행위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행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상권에 있어서 네. 경과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해보고 경과실이다. 그러면 이제 구상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경과실을 넘어서 중과실이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땐 조금 뭐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국가 배상을 받게 될 경우에 뭐 배상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무집행 과정이라든지 뭐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 외에도요. 도로나 하천, 그 밖의 병원, 학교, 철도, 전화와 같은 공공영종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족 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의 배상 대상이고요.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요양비 그리고 요양 기간 중에 이제 평균 임금 수입의 손실분에 대한 휴업 배상이라든지 또 이제 장애를 입으신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9년에 태풍 링링이 북상했어요. 이제 그때 평택시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침수 피해 입은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라든지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1,000만 원 예, 받은 1,000만 사례가 원?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에게 이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대피를 지시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과실이 인정되어서요.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예.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폭우나 산사태 등으로 삶의 터전인 집이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국가 배상 가능합니까? 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별 변호사님이 뭐 사망자, 부상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거 외에도 어떤 물건,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 뭐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뭐 냉장고가 아예 못 쓰게 됐다 그쵸, 뭐 이런 그쵸, 거.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뭐 교환 가액이라든지 수리비 등도 배상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국가배상 경우에는 좀 어떤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중호우 같은 이제 이런 최근에 자연재해가 좀 동반된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고의나 이제 과실을 입증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쉽지가 않죠. 국가 배상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그 안에 인재가 합쳐져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도 이건 분명히 물건이 잘못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도 기업의 과실을 밝혀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나라를 상대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소송보다요. 사실 국가배상 소송 진행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증하고 법리인데요. 그죠.
둘 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개인이 준비하시겠지만 관련 법리를 제시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은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법조인들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 소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이나 수해가 되풀이 될 때마다 인재다, 이거는 관제다, 뭐 이런 비판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대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피해자, 즉 국민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일부 피해자들은 단순히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인한 불운이었을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 어떤 문제를 통한 인재였는지를 두고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지하차도에 원래 물 배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뭐 분당 3톤인가요? 뭐 아무튼 뭐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동이 안 됐대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안답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개인이 알 수는 또 없어도 뭐 어쨌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기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또 조사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좀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 2003년 당시 이제 뭐 구례 지역의 폭우로 섬진강 댐을 방류하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는 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섬진강 댐이 한 100년 정도 그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걸 초과하는 비, 그러니까 뭐 한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비가 와서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1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서 600년 또는 뭐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영조물 관리청한테 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좀 판결한 사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여기는 500mm, 600mm까지 왔던 게 최고였는데 최고 수위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1000mm 뭐 이렇게 내려버려서 갑작스럽게 이거는 진짜 600년, 1000년 만에 내릴 만한 그런 비의 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그럼 반대로 국가 배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내려진 판결도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인정이 됐는데요. 8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래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50%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2011년 7월 27일에 서울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100mm이고요. 근데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150여 회나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16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사태였는데 당시 이제 유가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산사태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라고 알렸지만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렸어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8년 동안이나 소송을 해서 겨우 이제 50%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네요. 꽤 긴 시간 동안 함께했네요. 그렇죠. 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고요. 그 2019년도에 대법원이 그 유가족의 손을 이제 한 반 정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 주장대로 서초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일부 인정된다. 다만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우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제 50%로 제한하겠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2019년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태풍 7개가 영향을 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7번째 태풍 미탁이요. 10월 3일인 개천절까지 굉장히 큰 비를 뿌렸고요.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일가족 3명을 비롯한 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국방부가 석탄재를 묻어 조성한 연병장의 성토 사면이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여 만인 2020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면산 소송에서는 8년 동안이나 계속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범위가 50%였는데 부산 산사태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이 90%까지 인정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재판부가 국가는 이제 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붕괴 사고가 그 국방부가 점유했던 시설물하고 연관성이 인정이 되고 또 배수 시설 불량 등 설치 보존 하자에 따른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사건에서 1심에서 이제 정부가 패소를 한 다음에 이제 항소한 상태라고는 합니다. 아, 유가족에게 항소를 다시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구나. 예. 진짜 그리고 정말 어렵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인정을 받는 것도 또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국가 배상 외에도 지원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66조에서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이에 따른 지원은 구호나 복구, 당장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지자체의 과실로 인한 잘못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난이라든지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이제 그 이제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보험사 등하고 가입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보험이 이제 그 지자체에서 가입이 돼 있으면 해당 지자체의 주소를 둔 이제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뭐 내가 따로 뭘 등록하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자동으로 거주지가 여기 예, 수원이라면 예. 이게 가입이 일괄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뉴스에 보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도 예천, 공주, 청주, 익산 뭐 이쪽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게 선포가 되면 어떤 혜택이라고 하긴 좀 좋습니다만 어떤 또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천이나 공주나 논산, 청주, 익산 등 일부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네. 선포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에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가지고요. 재정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또 마련이 더 추가로 된다. 전 또 요즘에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남부지방 쪽으로 제방유실 이런 것 때문에 뭐 농작물 다 잠기고 집은 물론이고 가축도 다 폐사하고 막 소들 막 떠다니고 네.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싶었는데 인터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꾸준히 제방을 단단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앞두기 비 오면 늘 넘치니까 보강 좀 해주세요라고 지자체에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서울고법에서 성남시 동막천 둑이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시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배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도 증거를 좀 모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판례 소개해드릴 때 이제 판례에서 예측 가능성 이제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면 이제 그 관련 기관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생겼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대처하지 않았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랑 좀 밀접한 재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형 나뭇가지가 뚝 떨어지면서 맞았어요. 다친 거죠. 이거는 인재라고 봐야 돼요? 자연재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2015년 6월쯤에 그 서울 종로 사직공원에서 A 씨가 이제 날벼락이나 좀 다름없는 일을 당했던 일이 있어요. 뭐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거대한 나뭇가지 하나가 이제 떨어진 건데요. 네. 뭐 한 5m 높이에서 떨어진 그 나뭇가지가 웬만한 나무 한 그루 규모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길이가 14에서 15m에 무게는 467kg이나 돼서 나뭇가지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 경추하고 요추 등을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이제 다치신 분이 이제 공원 측에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나뭇가지들이 그렇게 바람에 쉽게 흔들리면서 떨어질까 꺾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부는요, 국가가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1,700만 판단했습니다. 원. 예, 왜 그러냐면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를 뒀는데요. 네.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가지가 떨어질 줄은 몰랐던 그렇죠. 거죠. 또 그 사고 당일에 풍속이 초속 한 2.7m로 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네요. 그 뭐 순간적인 돌풍 같은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그런 큰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어떤 뭐 좀 상당 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그렇죠. 방치됐다는 정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 재판부가 이제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사고를 예견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무게가 467kg이 되는 가지가 내 몸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이건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좀 올바른 판결이 나왔네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옆 건물에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 판넬 네. 이런 것들 강풍에 날아와서 주차된 내 차를 파손했어요. 이거는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불법 판넬이다 보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인재인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판넬이면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불법이 아닌 경우는 문제잖아요. 근데 태풍이 예보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소유자라든지 점유자로서의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강풍 뭐 아니면 호우주의보 뭐 이런 거 내려질 때 시설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꽁꽁 묶어두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치워두고 뭐 이런 부분이 시설물 관리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판넬 같은 게 날아가지고 이제 뭐 차량 썬루프 이런 거 조각 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뭐 좀 다른 건물 판넬도 날아간 정도로 강풍이 불었다면 뭐 자연재해도 원인이다라고 봐서 조금 책임이 경감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건 안 날아가고 그 불법 판넬만 날아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100%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참사들 일부에서는 진짜 이거 난치병이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얼마 전에 풍수해 보험, 풍수해 특약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배상해 줄 것이다. 누군가가 나 대신 책임을 져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테두리나 울타리를 좀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도 마무리 지으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좀 이런 사고가 좀 계속 되풀이되는데 매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두의 바람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희생자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분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용별 변호사단과 함께 법률적으로 알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